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면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관련 기사인데 좀 숨통이 튀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고무줄 통관 조였다 풀었다는 중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소 수출을 막았었죠. 그래서 이 대란이 왔었는데 한국을 뒤흔들더니 26일 만에 계약 물량을 보내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외교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18,700톤 중에 다음 주에 선적하는 물량은 300톤. 국내 경유차 하루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계약된 물량들을 다 보내기로 일단 약속을 하는데 다음 주에 선적하는 물량이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국 쪽에서 또 통관을 줄였다, 조였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좀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살 얼음판의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 열흘 만에요. 117명이 늘어서 460명의 위중증 환자를 어제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45%에서 57%. 방역 당국이 경고라고 가늠하는 수치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위험 수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김부겸 총리도 어제 예상보다 방역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를 좀 보낸 상황입니다. 이번 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악수를 하고 웃는 모습 사진이 실렸는데요. 어제요 글로벌 인재포럼 2021에서 대선 후보에 선출된 후 처음으로 두 후보가 만났습니다. 윤 후보가 20년 전쯤에 성남 법정에서 자주 봤다라고 하니까 이 후보는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했는데 뒷부분에 저희가 영상까지 해가지고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대 통증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놓고 정부가 이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한겨레 단독 기사입니다. 생리대 유해성 4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질병과 직접 연관은 못 밝혔지만 가려움 등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을 해놓고 이 조사의 신뢰가 어렵다면서 반년째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그렇고 식약처 질병청에 좀 해명이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용남 전 국회의원,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요. 어제 요소수 관련 기사를 다루던 중에 개인이나 단체가 요소수 부족에 대한 사전 준비를 안 한 것이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이종훈 평론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요소수 관련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보셨는데요.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면 언제든 제2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보유분 합쳐도 정부 당국의 설명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 급한 불은 껐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2의 사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규제를 하기 전에 물량의 75%를 미리 다 가져갔습니다. 예상을 했을 거라는 얘기인데 수급 조기 경보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앞서 저희가 중국 기사 봤는데 중국이 허락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내 산업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봤단 말이에요. 네. 이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인도 사례도 있지만. 그렇죠. 중국에서 수입 규제, 수출 규제를 한 다음에 우리는 청와대에서 TF가 구성된 게 3주 후에 됐거든요. 예. 근데 인도는 중국에서 규제하기 한 달 전부터 요소수를 대량으로 사들였대요. 예.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지금도 뭐 18,700톤을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한다고는 했지만 이것도 찔끔찔끔 언제든지 통관 갖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길게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통과는. 우리의 목줄을 중국에 맡긴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소수라는 게 전체 우리나라 수입에는 0.03%밖에 안 되지만 그게 또 산업을 또 마비시킬 수도 있거든요. 화물차나 디젤이나 모든 게 관계되기 때문에 예.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라는 사람이 미니멈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뭐든지 조금도 없으면 안 되는 그 스톱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체는 비타민이 없으면 죽고 식물은 요소나 인산 뭐 이런 게 없으면은 칼륨 없으면은 식물이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이게 태풍의 전조등이다. 위기가 올라면은 쓰나미가 올 때 먹구름이 오는데 우리가 미리 좀 대비했어야 되거든요. 예. 사드가 시작된 지 한 5년, 한한령 한 지 한 5년 됐고 중국이 일본하고 북방 그 영토 마찰 때문에 히토류 수출 막았잖아요. 그것도 한참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누가 잘못했느냐, 청와대가 늦었느냐 이거보다도 우리는 왜 아직 이런 시스템을 못 갖춰주고 있느냐. 예. 우리나라가 특정국의 80% 이상 수입하는 물품이 3,941개입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예. 그 3,941개 품목에 대한 DB를 만들어야 돼요. 예.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하고 어느 나라는 안 되고 유사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부분 3,941개 품목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휴대폰,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게 순식간에 막아질 수가 있으니까 예. 우리가 DB를 구축해야 되고 만약에 유사시에는 어떻게 어떤 나라에서 가져올 건지 예. 여기에 대해서 플랜 A, B, C 다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예. 정부, 민간이 못하는 건 정부가 어떻게 나서서 해야 되느냐. 중국에서 안 되면은 지금 예를 들면 뭐 칠레 같은 데서도 리튬 같은 데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물류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세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좀 지급해줘서 좀 그런 데서도 수입선을 좀 다각화한다든지 예. 이런 장기, 단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요소수는 대책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산업용을 자동차용으로 빨리 돌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환경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간단히 안 돼요. 예. 또 수입선 다각화도 하루 이틀에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알겠습니다. 정말 청와대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걸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급한 불을 껐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건설, 화물 쪽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불안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니까 거드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덕분에 요소수 위기를 넘겼다. 한 언론만 그런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언론들이 이런 취지의 보도들을 어제 쏟아냈습니다. 박찬호 교수님,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위대하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 좋은 기회겠죠. 한국이 우리 요소수 안 주니까 난리가 났더라는 거를 선전하는 측면도 물론 있을 텐데 이런 보도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분은 나쁘지만 기분 나쁜 가운데서도 직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중국이 의도를 하고 우리에게 뭐 요소 수출을 제한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호주에 대한 석탄을 갖다가 수입을 갖다가 막은 거는 예. 쿼드 가입에 대한 보복 조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는 불똥이 이제 우리에게 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여러 차례 했었고 뭐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지만 예.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한국이 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또 한 번 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이거를 과시하는 중국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대비를 해야죠. 지금 한 미중 무역 갈등이 뭐 일어난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 오래된 문제인데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특정 부품, 특정 물품을 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게 3,900개나 됩니다. 근데 그중에 절반, 한 2,000개 정도가 중국에서 지금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 언제든지 이런 사태가 다른 분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기분 나쁜 그런 것들을 실력으로 우리가 지금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던가 대책을 마련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어떤 중국과의 감정 싸움 이거는 예. 사실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중국 매체들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건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실력을 강조하고요. 한국의 물류 위기 가능성과
한국 정부의 늦은 대응을 전했고 우리 정부의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일부 애국주의 성향 인터넷 매체는 한국은 중국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어제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호주 얘기하셨죠. 왜 어쩌다가 이런 사태가 왔을까? 이런 걸 두고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걸 것 같습니다. 김동남 선생 이거 한번 설명해. 쿼드라고 있어요. 쿼드. 예.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협의체인데 거기에 호주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예. 인도, 일본, 호주 이렇게가 이제 쿼드 4개국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오라고 우리나라와 네, 하고 필리핀 있죠. 등도 들어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그 나비 효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소수가 없어진 거예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 Q&A 기사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는 김영남 선생,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요소수를 만드는 공장이 없느냐? 이것도 있었죠. 중국 있었죠. 과거에는 있었는데 채산성이 안 되니까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소수가 사실은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쓰는 게 훨씬 싸다 싼 보니까 그냥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산업부 그리고 총괄 컨트롤 타워로서의 청와대 이것이 다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요소수 문제를 처음 심각하다는 거를 접한 게 매일경제신문의 일면 하단 기사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달 하순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언론에서 못 봤는데 특이한 내용이 실렸길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정부의 대책회의는 한참 후에 열렸어요. 어제도 제가 기름 넣어 주유소를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요소수 품절 이렇게 크게 써붙인 그 글자였습니다. 예. 지금 시중에서는 10배 내지 20배가 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매번 겪을 상황에 처했느냐? 우리나라 외교가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지렛대로 삼으면 중국이 움찔합니다. 또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 중국이 함부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정부의 외교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부터 일본은 아예 포기한 카드예요. 가까워지려고도 안 하고 일본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네. 미국하고는 사실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는 아마 처음부터 고려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의존도가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중국이 우리 목줄을 쥐었다 놨다 하면서 예. 심자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편향된 외교가 불러오는 일단 산업적 어떤 우리의 어려움이다.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외교 문제 평가에 대해서는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다른 기회에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